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입니다. 우리나라가 코로나19 방역에서 OECD 33개 국가 가운데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받았습니다.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이 유엔 후원으로 펴낸 2020년 지속가능 개발 보고서는 한국이 높은 품질의 공중보건체계에 기반해서 발빠르게 대처를 했고 국민 대부분이 마스크 착용에 참여함으로써 충격을 최소화해 월등한 점수로 선두에 섰다고 평가했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 준비한 내용을 안기령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안 앵커 전해주시죠. 예, 오늘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700mm 가까이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강원도 철원군에서 한탄강이 범람했습니다. 피해가 우려되는 인근 민통선 마을에는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관련 속보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중부 지역에 닷새째 호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기상청은 모레까지 최대 300mm의 비가 더 내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태풍이 중국에서 소멸하면서 남긴 강한 저기압이 영향을 미쳐 오늘 밤 초속 15m의 강풍까지 불 것으로 보입니다. 비 예보 기상센터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검언유착 의혹의 당사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강요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한동훈 검사장이 공범으로 적시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수사팀은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소 내용과 앞으로 미칠 영향 짚어보겠습니다.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의 항구에서 초대형 폭발 사고가 일어나 100명이 넘게 숨지고 4천여 명이 다쳤습니다. 폭발로 도시 곳곳이 폐허로 변하면서 베이루트에는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현지 연결해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닷새 동안 700mm 가까운 비가 내린 강원도 철원 지역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한탄강 일부 지역이 범람하면서 인근 주민들에게는 긴급 대피령이 내려진 상태라고 합니다. 이현아 기자. 네. 예. 마을 여러 곳이 완전히 물에 잠겼고 피하지 못한 주민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상황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엿새간 680mm 넘는 많은 비가 내린 영향으로요. 오늘 오후 3시쯤에 일단 강원도 채북단 한탄강 복류가 범람을 했습니다. 앞서 이 한강 홍수통제소는 오후 1시 50분쯤 파주시 비룡대교 일대에 발령된 홍수주의보를 오후 4시 30분 홍수경보로 격상을 했습니다. 한탄강이 범람하면서 동송읍 이길리와 그리고 일부 정연리 마을 전체가 물에 잠겼고요. 예. 현재는 이 마을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 이 정연리에 주둔하고 있는 군 장병들도 안전지대로 긴급 이동을 했고요. 마을에 있던 교육연수원도 물이 들어찼습니다. 이 긴급 대피령이 내려진 마을은 현재 4개 지역으로 집계가 되는데요. 기마읍의 생창리 103세대 220명이 그 대상이고요. 또 예. 갈마읍의 동막리 90세대 166명, 그리고 동손읍의 이길리 72세대 138명, 그리고 갈마읍의 정연리 130세대 235명으로 현재 집계가 됩니다. 이 대피 장소는 이 정연리 주민 같은 경우는 마을회관으로 가고요. 예. 이길리 주민은 오덕초등학교, 그리고 또 동막리 주민은 복지회관, 또 생창리 주민은 읍사무소로 들어가 있습니다. 현장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임시 대피소가 아닌 지대의 높은 산으로 대피한 일부 인원이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119 구조대가 이 보트를 타고 마을을 돌면서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구조대가 보트를 타고 마을을 돌고 있는 장면. 심각하군요. 이게 지금 한탄강 상황이고 임진강 쪽도 상당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홍수 경보가 내려져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 연천 임진강 최북단 필승교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면서요. 주변 지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예. 경주의 파주시 측은요. 임진강 최북단 필승교 수위가 급상승하고 또 홍수 경보가 내려짐에 따라 인근 지역 주민들이 긴급 대피시키고 추가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주시 측은 이미 오후 2시 50분쯤에 침수 우려 지역인 파평면 율곡리와 그리고 적성면 두지리 일대 주민들에게 재난대피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발송을 했고요. 현재는 이 적성면 두지리 주민의 42가구 고등학교로 갔고요. 그리고 또 파평면의 율곡리 주민 7가구는 중학교로 임시 대피 안내를 받은 상황입니다. 한강 홍수통제소는요. 한탄강 유역 범람 위험을 가늠하는 이 연천군 한탄강 소재 사랑교 수위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 통제소 측은 이미 오후 6시 10분쯤에 홍수주의보를 발령을 했습니다. 6시 10분에 발표된 그 자료를 보면요. 예. 이 사랑교 지점 수위가 계속 상승을 해서 7시 20분
20분쯤에는 이 홍수주의보 수위가 그 수위표 기준 한 7.5m, 예. 해발 기준 41.61m를 초과할 것으로 발표를 했는데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그 직접 한강 그 홍수통제소 쪽을 좀 취재를 해봤습니다. 네. 현재 이 사랑교 인근 수위는 7시 20분 기준 7.3m를 기록하고 있고요. 계속 상승하고 있다라고 입장을 네.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지금 이제 홍수 경보로 격상하는 기준은 수위가 9.5m에 달할 때 격상을 하게 되는데 현재 지금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살펴보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연천군 역시요. 오후 4시 23분쯤에 임진간 수위가 급상승함에 따라서 인근 주민들에게 재난 문자를 발송했고 대피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현아 기자 수고했습니다. 예, 잠시 뒤에 한탄강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직접 연결해서 현재 범람 상황이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상 전망을 알아보겠습니다. 밤사이 전국에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특히 수도권에는 모레까지 3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린다는 예보입니다. 기상센터를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김수현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지금은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은 듯한데 다시 비가 강해진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남부 일부 지역으로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 밖에 대부분 지역이 소강 상태를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점차 서해상에서 강한 비구름이 유입됩니다. 바로 태풍이 남기고 간 강한 저기압인데 이 비구름이 유입되면서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고 중부와 호남은 오늘 밤부터 내일 낮 사이, 영남 지방은 내일 낮 동안 시간당 50에서 100mm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또 모레까지 경기와 영서 지방에 300mm 이상, 서울과 충청도에 최고 200mm, 영동과 남부 지방에 150mm 이상의 큰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이에 따라 침수와 산사태, 하천과 강의 범람 등 다양한 피해가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비 철저히 해주시고 특히 중부와 경북 지방은 산사태 위기 경보가 경계 단계까지 올라 있는 만큼 산사태에 더욱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람도 점차 강해집니다. 밤부터 최고 초속 16m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면서 대부분 지역에 강풍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강풍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 점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센터였습니다. 속에 있는 물이 우리 하우스를 다 쏠렸어요. 우리가 봐봐 하천 옆에 하우스가 있어서 하우스 20동이 완전 다 무너졌어요. 쌀이 다 내려가서 밥 먹을 수가 없어서 그게 걱정이에요. 빵으로만 4월 동안 사니까 사람 죽겠어 지금. 전봇대가 쓰러진 거예요. 이제 쓰러져가지고 모래 잠기고 막 튀고 그리고 그때부터 정전되니까 여기는 암흑이죠. 나무가 무너지고 집으로 물이 들어오고 이런 상태입니다. 어떻게 뭐 한숨밖에 안 나오네요. 또 그런 물폭탄이 오면은 나무 날 게 없지요. 거의 다. 그저 개방도 또 다 밑이가 팽겨가지고. 경기도 가평엔 시간당 최대 80mm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산사태가 속출했습니다. 펜션이 무너져 일가족 3명이 숨졌고 축대가 붕괴되며 마을의 진입로가 막혀 여행객들과 주민들이 이틀 동안 고립되기도 했는데요. 가평의 또 다른 처참한 산사태 현장, 신준명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경기도 가평군 덕현리의 한 주택가입니다. 제 아래쪽으로 2층 주택이 보이는데 1층 벽면이 지금 완전히 부서져 있고 창문도 깨져 있습니다. 벽면이 뜯어진 모습도 보이는데 집 안에는 토사가 가득합니다. 사고 당시 집은 비어 있어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바로 위쪽엔 승용차만한 거대한 돌덩이들이 아슬아슬하게 걸려 있는데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토사와 함께 뒤섞여 있던 커다란 통나무들은 대부분 치워진 상황입니다. 위에 보다시피
보통 승용차만한 돌도 밀고 왔고 몇십 년 된 잣나무가 한 30그루가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밀고 내려왔습니다. 이 수로가 막히면서 저 나무가 같이 돌하고 엉켜가지고 이렇게 이 어떤 그물처럼 밀고 막 내려오는 거야.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원래는 컨테이너가 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 컨테이너 지금은 아래쪽으로 굴러 떨어져서 심하게 파손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 주택 앞으로 거대한 돌덩이와 통나무들이 쏟아져 내리면서 계곡 앞에 있던 주택용 창고와 마당 텃밭까지 모두 휩쓸려 내려갔습니다. 지금은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고 가재도구들과 건물 잔해들은 수습해 놓은 상태인데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주민들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엄청난 큰 굉음이 나요. 그래서 놀라가지고 이쪽으로 뒤로 피신을 했죠. 여기쯤 와서 돌아보니까 바위하고 뭐 그냥 엄청나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막 피신을 해서 저쪽까지 더 갈 데가 없잖아요. 근데 거기는 이미 무릎 정도 차게 흙이 밀려왔어요. 이곳은 원래는 창고가 있던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창고 입구 쪽 일부만 남아있고 안쪽에 보관해 두었던 페인트통이 터져 지금 모두 쏟아져 있습니다. 이건 물탱크인데 원래는 이쪽에 보관돼 있다가 산사태의 충격으로 창고 안쪽으로까지 밀려나 있는 상황입니다. 이곳엔 한 달 전쯤 산사태 취약지역 안내 팻말이 붙었다고 합니다. 주민들은 지자체가 팻말만 설치했을 뿐 별다른 조치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복구 작업은 이틀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한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피해 복구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가평군 덕현리 산사태 현장에서 YTN 신준명입니다. 경기 남부 지역은 복구 작업에 참여할 사람들이 부족해 인력난을 겪는데 여전히 더 많은 비가 내린다는 예보까지 겹치면서 복구 작업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농경지의 피해가 심각한데요. 농민들은 도저히 스스로 감당할 수 없다며 정부의 지원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온갖 채소를 키우던 밭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야속한 비에 무너진 마을 저수지는 농익은 과일부터 가을 수확을 앞둔 벼까지 모두 쓸어갔습니다. 토사와 부러진 나무, 부서진 집기류는 아무리 드러내도 끝이 없습니다. 혹시 다시 물폭탄이 쏟아질까 흙을 퍼다 무너진 제방을 임시로 다시 쌓아보지만 일손은 턱없이 모자랍니다. 계속 이게 3일째 하는 거 아닙니까? 3일째 하는데 지금 포크링 작업도 능률이 안 나고 지금 걱정이 되죠. 비가 폭우가 오면 이게 더 터질까 봐. 농경지는 어디서부터 손 써야 할지 계산조차 안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이 부서진 비닐하우스가 많고 벼를 키우던 논들도 쑥대밭이 됐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 비닐하우스도 안에는 토사가 가득 들어차서 작물은 다 망가진 상황입니다. 자연재해로 한순간에 1년 농사를 망친 주민들은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 두렵기만 합니다. 흙 같은 거 이렇게 제대로 하려면 수억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는 지금 가장 요구하는 게 재난 지역을 설포해달라는 거죠. 이천에서만 125만 제곱미터, 축구장 175개 크기에 달하는 농경지가 피해를 봤습니다. 비닐하우스는 무려 1,900여 동이 침수나 파손 피해를 봤다고 신고됐는데 경기도에서 가장 많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최근 폭우로 경기도 곳곳에선 토사가 무너져 7명이 숨지는 등 안타까운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산사태 위험 지역도 아닌데 큰 피해가 났습니다. 그 이유를 이형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2일 시간당 100mm 넘는 폭우가 내린 경기도 안성에서 양계장 주인이 숨진 데 이어 다음 날 가평 펜션에서는 일가족 3명이 희생됐습니다. 같은 날 평택 공장에서도 노동자 3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모두 순식간에 쏟아진 토사를 미처 피하지 못해 변을 당한 겁니다. 산이 지금 지반이 약한 상태에서 비가 더 오기 때문에 산사태, 네. 이거는 목숨과 관련되는 그런 재난이거든요. 예. 자, 이런 게 우려가 되기 때문에 호우가 집중된 경기도에 산사태 경계 경보가 내려졌지만 사고 지역들은 산사태 취약지로 관리되지 않아 물폭탄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산사태 취약 지역은 임야지대를 대상으로 경사와 균열 정도, 암석 종류 등을 고려해 결정됩니다.
경기도 2천여 곳 등 전국 2만 6천여 곳이 취약지로 등록돼 있는데 이렇게 지정되면 1년에 2번 이상 현지 점검을 하고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나무 등을 심는 사방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두 곳은 이제 관리 주체가 법적으로 따로 되어 있어서 취약 지역 지정 대상이 그런 거고요. 그 안성 양계장 같은 경우에는 덜 위험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일단은 못된 부분인. 흙더미가 무너진 건 같지만 용도 분류에 따라 관리 주체가 다르다 보니 제때 대처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산림청, 국토부, 행안부 전부 다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해요. 여러 부처가 복합적으로 돼 있잖아요. 여러 부처가 합동으로 근무하면서 이게 다 그렇게 작업을 하셔야 돼. 대통령 산하로. 현장 조사 강화로 사고 위험 지역을 넓게 잡아야 한다는 지적도 있는데 산림청은 해마다 5천여 곳을 조사해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리 대상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강원도는 600mm가 넘는 폭우로 지반이 약해진 상태에서 집중호우가 계속돼 크고 작은 산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이 불어난 계곡에서 고립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휴가철을 맞아 강원도를 찾는 여행객들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뒷산 일부가 무너지면서 마을 안길을 따라 돌과 흙탕물이 개울처럼 흘러내립니다. 이미 지반이 약해진 상황에서 시간당 50mm의 폭우를 견디지 못한 겁니다. 일부 주택은 빗물과 함께 토사가 집안까지 들이닥쳤습니다. 추가 산사태 우려에 주민들은 임시 대피소로 긴급 대피했습니다. 각 가정마다 방문해서 위험한 지역들은 그쪽으로 안내하고 있어요, 직원들이. 도로 곳곳은 비탈면이 무너지면서 뿌리채 뽑힌 나무와 돌, 흙더미로 뒤덮였습니다. 강원도 내 산사태 우려 지역은 2,600여 곳. 하지만 연일 계속된 폭우에 집안 곳곳이 약해질 대로 약해져 언제 어디에서 산사태가 날지 알 수 없습니다. 계곡 고립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갑자기 계곡물이 불어나 고립됐다가 구조된 피서객은 사흘 동안 강원도에서만 50명이 넘습니다. 하지만 물이 무섭게 불어난 계곡 옆 야영장에는 여전히 텐트가 여러 동 보입니다. 비가 많이 오는 게 아니고 간단히 되니까 그러니까 놀라날 것 같지 않던데. 다음 주까지 강원도에 집중호우가 예보된 만큼 계곡 주변 야영은 자제하고 산사태 취약 지역 주민들은 미리 대피하는 게 안전합니다. 대피소는 국민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 또는 안전디딤돌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하거나 지자체 재난부서에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이달 초부터 400mm 넘게 비가 내린 충북 북부 지역도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충주호의 수면에는 쓰레기가 떠다니며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김동우 기자입니다. 충주호 곳곳에 쓰레기가 드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상류에서 떠내려온 각종 쓰레기입니다. 나무가지를 비롯해 폐타이어와 빈병 등 행락객이나 인근 주민들이 마구 버린 생활 쓰레기도 섞여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번 집중호우로 3만 세제곱미터 규모의 쓰레기가 유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양은 지난 2006년 장마 이후 최대입니다. 2006년도 5만 정도 들었다가 또 맸다가 올해 좀 한 3만 정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수거를 빨리 하려고 합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쓰레기가 더 떠내려가지 않도록 옥순대교 등 4곳에 그물망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호수 주변에서는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동원해 서둘러 건져내고 있습니다. 쓰레기 유입이 계속되는 데다 부패로 인한 수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수거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거 다 처리하려면 내가 보기에는 최한데 물론 원래 끌어올리는 거 처리하는 건 시간 기약 없고 다 분류해야 되니까. 하천에서는 실종자 수색 작업이 입체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580여 명과 드론 등 장비가 동원돼 실종자 수색에 나서고 있지만 유속이 빠른 데다 흙탕물로 시야 확보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20곳이 넘는 피해 지역에서도 장비 1,800여 대를 동원해 응급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00에서 20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된 데다
피해가 계속 잇따라 현재 인력으로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YTN 김동호입니다. 집중호우 피해가 큰 충남 북부 지역에서도 자원봉사자와 군 장병 등이 복구 작업에 힘을 보탰습니다. 하지만 피해가 워낙 크다 보니 집에 쏟아져 들어온 토사조차 치우지 못한 곳이 많다고 합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골목에 쌓인 토사를 굴착기가 쓸어냅니다. 장비가 들어가기 어려운 마당엔 흙이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창문을 떼어내고 흙탕물 더미 살림살이를 밖으로 꺼내지만 아직 감당이 안 됩니다. 뭐가 순서를 모르고 치우는 것도 어렵고 말이 안 나와요. 수재 현장에 달려온 자원봉사자들은 복구 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좀 이렇게 단계적으로 좀 봉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왕좌왕하는 모습보다는 좀 체계를 좀 잡아가지고. 천안 아산 못지않게 예산군 역시 침수 피해가 극심했습니다. 이곳은 충남 예산에 있는 한 피해 주택입니다. 토사가 들이닥친 지 이틀이 지났지만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아직 바닥에 있는 진흙을 치우지 못한 상태입니다. 소방대원과 자원봉사자들이 복구 작업을 돕고 있어도 손이 미치는 곳은 제한적. 그렇다 보니 토사에 묻힌 집에 들어가려고 어렵게 일꾼을 구해 흙 제거 작업을 벌이는 수재민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사람 내가 3사람 사갖고 인부로 흙 다 퍼냈어요. 그 성대들하고 와서 다 도와줘요. 제방이 무너진 곳은 다시 큰 비가 오기 전 둑을 막으려고 중장비가 쉼없이 움직였습니다. 비닐하우스에도 장병들이 투입돼 물에 잠겼던 농작물과 집기를 꺼내는 등 힘을 보탰습니다. 충남 지역에서만 주택과 상가 1000여 곳, 농작물 4000여 헥타르가 침수됐습니다. 쏟아지는 비 속에서 많은 이가 수해 극복을 위해 땀을 흘렸지만 아직 복구할 곳이 산더미처럼 남은 상황입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네, 조금 전에 이현아 기자와 한탄강의 범람 소식 잠깐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현장을 직접 연결해서 지금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엿새 동안 700mm 가까이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한탄강이 범람했습니다. 주민들이 인근 학교와 마을 회관 등으로 대피했고 대피하지 못한 주민들은 주변 산으로도 피신해 있다고 합니다. 네, 취재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김호준 기자. 네, 강원도 이길리에 나와 있습니다. 네, 한탄강이 언제부터 범람하기 시작한 겁니까? 네, 한탄강이 범람하기 시작한 건 오늘 오후 3시쯤입니다. 엿새간 말씀하신 것처럼 엿새간 700mm 넘는 정말 많은 비가 내리면서 한탄강 본류가 범람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길이 완전히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전신주를 따라서 보게 되면 이 길이 마을에 들어가는 초입인데 길이 완전히 물에 잠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 양 옆에는 논밭이 있는데 논밭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지금 현재 이 마을 안에 30명이 고립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마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마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의적으로 판단을 해서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고립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장에는 군청 관계자들이 나와 있는데 필요한 물자들을 보트로 나르는 모습 등을 볼 수 있습니다. 한탄강이 범람하면서 지금 현재 이곳 동송읍 이길리와 갈마읍 정현리 마을 전체가 완전히 물에 잠긴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을로는 지금 진입을 할 수 없고 정현리에 주둔하고 있던 군 장병도 안전지대로 긴급히 이동했습니다. 마을에 있던 교육연수원도 물이 완전히 들이찼습니다. 지금 현재 이곳 강원도 철원군 대피한 지역은 민통선 마을 총 4개의 지역입니다. 인구수는 김하읍 생창리 103세대 220명, 갈마읍 동막리 90세대 166명, 동송읍 이길리 72세대 138명, 갈마읍 정현리 130세대 235명입니다. 대피 장소는 정현리 주민은 정현리 마을회관, 이길리 주민은 오덕 초등학교, 동막리 주민은 내대 복지회관, 생창리 주민은 감하읍 사무소입니다. 그러다 지금 현재 젊은 사람들은 꼭 챙겨야 할 것을 챙긴 다음에 지대가 높은 곳으로 피했다고 하는데요. 마을이 덮인 물은 수위가 지금 현재 더 올라가는 상태는 아니라고 합니다. 이 지역은 지난 1996년에도 140여 가구가 침수되고 170여 원의 재산 피해를 입은 곳입니다. 지금 현재 문제는 이곳 한탄천이 범람한 데 이어
임진강 지류인 용광천이 추가로 범람할 우려가 있다라는 겁니다. 현재 인근 주민 대피령도 발령이 된 건데요. 철원군은 철원읍 율리리와 대마리 주민 200여 가구 440여 명에게 철원초등학교 체육관으로 대피해달라는 재난 문자를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배수 펌프장 건립과 교량 정비, 하천 개수 연장 등 수방 대책을 마련했으나 이번에 또다시 하천 범람과 침수 피해를 입은 겁니다. 혹시 모를 구조 소식은 들려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에서 YTN 김우준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집중호우는 왜 이렇게 예측하기가 어려운 것인지 한국기상산업협회 김승배 본부장을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본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기상청이 어제 밤 사이에 500mm 정도 큰 비가 내릴 거다라고 예보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오전에 아마 강하게 내릴 거다라고 했는데 네. 그만큼 내리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리는 지점이 저 강원도, 저 북한 쪽과 가까운 쪽에서 강하게 내렸거든요. 예. 우리 서울, 경기 이 입장에서 보면 비 많이 온다더니 이렇게 뭐 거의 안 왔네 이제 이런 이렇게 말을 할 정도인데요. 이제 여름철 강수의 특징이 그렇기도 합니다. 또 우리 인간이 공기 중에 떠 있는 수증기가 물방울로 응결해서 떨어지는 양, 이거를 슈퍼컴퓨터 동원해도 정확히 예측하는 건 아마 제 생각으로는 뭐 몇백 년 뒤에도 안 될 거라고 보는데요. 예. 다만 기상청은 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최근의 기상 조건이 뭐 하루에 몇백 밀리미터 비가 내리고 있거든요, 지금. 네. 이제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많은 비가 국지적으로 올 것이다, 이제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예상 강수량을 200mm 온다고 그랬는데 느닷없이 500mm가 되고 이런 게 그 자연현상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그 의외성인데요. 그런 게 항상 뭐 저도 예보를 해본 입장에서 늘 어렵습니다. 네. 예, 날씨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해주셨기는 하지만 특히 올해는 더 예측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상청이 아니라 뭐 오보청이다 이런 이야기도 네. 나오고 있는데요. 올해 네. 특히 예측하기 힘든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올해만 사실은 어려운 건 아니고요. 올해 예. 이제 여름철 기상 조건이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북쪽으로 확장하지 못하다가 이제 7월 하순경부터 확장해 올라왔거든요. 예보 기상청이 오보청, 뭐 구라청 이런 소리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관상대란 이름으로 그 기상청이 이제 출범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매년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예보에 대한 그 비판은 늘 있어 왔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많은 투자해서 관측망도 확장하고 인력도 늘리고 슈퍼컴퓨터 도입하고 기상위성도 띄우고 기상 레이더망도 확장하고 이랬는데 옛날에는 그런 게 부족해서 예보가 틀릴 수밖에 없다 이랬는데 요즘에 다 갖출 거 갖추고도 틀리고 있거든요. 이거는 뭐 기상 선진국도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예측, 인간의 그 대기과 예측의 한계성을 예. 인정하고 들어가느냐 아니면 그냥 그 건건마다 틀렸다고 비판하느냐 이 차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여간 기상청 아마 곤혹스러운 입장일 겁니다. 예. 네. 아무래도 상당히 좀 심각하게 비가 올 것 같습니다라고 예보한 다음에 덜 오는 게 그래도 네.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낫지 별로 안 올 것 같다고 하다가 강하게 오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나은 것 같긴 합니다만. 그러니까요. 예. 그런 그 특보, 기상 특보는 그거 뭐 재해를 줄이자는 의미로 내는 정보잖아요. 네. 그래서 예보관 입장에서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예전에 이제 장마 이렇게 하면은 네. 며칠간 그냥 계속 지겹도록 내리다가 딱 끝나는 걸로 뭐 네. 머릿속에 남아 있는데 네. 이번에 비는 순간적으로 퍼붓다 그쳤다 다시 또 퍼붓다 이런 식으로 네. 게릴라식으로 자꾸 진행이 되니까 상당히 좀 네. 난감합니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네, 저도 40여 년 그 여름철 장마 보면서 지내왔는데요. 올여름에 이 장마 전선상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게 참 특이합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장마가 오기 전에 중국 남부에서 한 약 거의 2달간 많은 비가 내렸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재민이 4,50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이 내렸는데 네. 그러한 기상 조건, 그러니까 남쪽의 따뜻한 공기와 북쪽의 상층 강한 제트 기류가 중국 남쪽까지 쳐져 내려가면서
차고 건조한 공기와 따뜻한 공기의 부딪힘이 중국 남부에서 이루어졌거든요. 네. 그런 기상학적인 원인이 조금 북상을 한 겁니다. 예. 상층 제트 기류가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그런 그 두 성질이 다른 공기와 대치가 비교적 여러 날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 다른 해 같으면 뭐 한 2, 3일 우리나라 남부, 중부 비 쏟아붓다가 저 북쪽으로 올라가거나 또 이렇게 반복이 될 텐데 지금 같은 경우는 7월 하순경에 들어서서 거의 한 열흘 이상 똑같은 상태, 그런 조건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러한 그 장마전선이 중부지방에 걸친 상태에서 남쪽에서 비의 원료가 되는 많은 양의 수증기가 몰려오고 있고 예. 또 하나 4호 태풍 하구핏이라는 태풍이 우리나라까지 오지는 않았지만 또 상해 부근에 상륙을 해서 일대 저압부 그다음에 온대 저기압으로 약해졌지만 이게 또 서해상 지나서 우리나라로 지금 접근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오늘 이후에 오늘로부터 한 2, 3일 뒤에 그 문제인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아마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상산업협회 김승배 본부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제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의 항구에서 초대형 폭발 사고가 발생해 100명 이상이 숨지고 4,000명이 다쳤습니다. 폭발로 도시 곳곳이 폐허로 변했고 베이루트에는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먼저 박홍구 기자입니다. 베이루트 항구에서 연속적인 폭발이 일어나며 뿌연 연기가 하늘을 뒤덮고 있습니다. 순간 강력한 2차 폭발이 이어집니다. 마치 핵폭탄이 터진 듯 거대한 화염이 치솟고 거센 폭풍이 몰아치며 주위 건물들을 산산조각냅니다. 폭발 현장 일대는 전쟁터처럼 폐허로 변했고 폭발의 충격은 자동차마저 날려버렸습니다. سيارتي طاحت طربشت السيارة والإزاز أظن هذا جروح إزاز والسيارة بس هيك مثل هول صارت. 두 차례 이어진 폭발은 베이루트 도시 곳곳을 파괴했습니다. 폭발 충격은 규모 4.5의 지진과 맞먹었고 폭발음은 200km 밖에서까지 들렸습니다. 현장에서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건물이 부서지고 유리창이 깨져 사상자가 속출했습니다. And then suddenly we heard a very loud explosion. The glass shattered all over the car, the cars around us, the buildings, all the glass just went down. It was raining glass all over the city of Beirut. 이번 폭발로 현재까지 100명 이상이 숨지고 4,000명 정도가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거리는 폭발 잔해와 급박한 구급차 소리로 가득 차고 병원에는 가족을 찾는 안타까운 사연들이 이어졌습니다. عمره 29 سنة. من الساعة 7 ما خلينا مستشفى ببيروت. بتتفيش وهلا بيطلع اسماء بعد شوي بيطلع اسماء. 이번 참사는 항구에 보관 중이던 인화성 물질인 질산 암모늄이 폭발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레바논 정부는 베이루트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 장기간 내전과 경제 위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레바논에 대형 참사까지 겹치면서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네, 레바논 폭발 참사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조사 중이지만 항구 창고에 쌓여있던 대량의 질산 암모늄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예, 질산 암모늄은 비료의 원료인데요. 과거에도 대형 폭발 사고를 일으키거나 폭탄 테러에 이용돼 많은 인명 피해를 냈습니다. 이교준 기자입니다. 베이루트 시내 중심가가 단 몇 초 만에 초토화됐습니다. 폭발 지점인 베이루트 항구에서 10km 떨어진 건물의 유리창이 깨질 정도로 충격이 컸습니다. 당시 폭발의 가공할 위력을 짐작하게 합니다. 하산 디아브 레바논 총리는 항구 창고에 쌓여있던 2,750톤의 질산 암모늄이
폭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هذا وعد للشهداء وللجرحى. هذا التزام وطني. ستكون هناك حقائق تعلن عن هذا المستودع الخطير الموجود منذ العام 2014. 질산 암모늄은 질산과 암모니아의 화합물로 주로 비료 생산과 폭발물 제조에 쓰입니다. 암모늄과 이산화질소, 수증기로 급속히 분해되면서 강한 폭발력을 일으키는데 질산 암모늄 1kg은 TNT 0.42kg과 맞먹을 정도로 위협적입니다. 질산 암모늄이 폭탄의 주 원료로 쓰인 대표적인 사건은 지난 1995년 4월 미국 오클라호마시 연방청사 폭탄 테러입니다. 테러범이 차량에 가득 실은 폭탄을 터뜨려 168명이 목숨을 잃었고 500명 이상 다쳤습니다. 또 지난 2013년 4월 미국 텍사스의 비료 공장 폭발 사고 원인도 질산 암모늄이 지목됐습니다. 지난 2004년 4월 북한 용천역 사고도 화물 열차에 실려있던 질산 암모늄이 폭발하면서 발생했습니다. 화학물질의 소홀한 관리 악용은 수많은 목숨을 앗아간 대형 참사로 이어져 왔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그러면 지금 레바논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교민 한 분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유혜덕 선생님, 잘 들으십니까? 네, 잘 들립니다. 네네. 당시 폭발이 지금 봐도 참 엄청난데 폭발 당시 어디에 계셨습니까? 네, 폭발 당시에 저는 한 3km 떨어진 고속도로 터널 속에 있었습니다. 아, 고속도로 터널 속에 계셨다고요? 예. 네. 뭐 일부에 듣기는 지중해 한가운데 있는 키프로스 섬에서도 소리가 들렸다고 하던데 그때 상황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한번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저희는 터널 속에 있었지만 굉장히 커다란 폭발음 같은 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비행장 바로 옆에 터널이니까 비행기가 아마 이착륙을 시도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통제되고 있는 곳들이 어디가 통제되고 시내 상황은 어떤지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시내는 완전히 아수라장이고요. 예. 건물들이 너덜너덜 다 거기 거의 뭐 한 2km, 3km 거기까지는 건물들이 완전히 다 너덜너덜 그냥 무너지고 한 4, 5km, 6km까지도 모든 창문들이 다 부서지고 해가지고요. 예. 완전히 아수라장입니다. 그리고 병원들도 이렇게 환자들을 다 수용할 수 없어서 그냥 환자들이 그냥 길거리에 주차장 이런 데에서 그냥 치료받고 있다고 합니다. 예. 혹시 주변에 가까운 지인들이라든가 교민들 중에 다치시거나 그런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대사관에서 밝힌 바로는 아직 교민들 인명은 없다고 합니다. 네. 혹시 뭐 SNS를 통해서나 전화를 통해서 계속 교민들하고 서로 안부를 묻고 계십니까? 네, 대사관에서 이렇게 비상 연락망을 다 조성해 주셔가고요. 한인들은 한 150명 가량이 다 단체 속에서 대사관 비상 연락망까지 다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대사관에서는 뭐 비상 연락망을 통해서나 또는 뭐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당부하고 있습니까? 네, 질산 암모늄이 이렇게 이때 굉장히 유행하고 공기 중에 퍼졌을 경우는 이렇게 뭐 굉장히 해롭다니까 집에만 또 실내에만 있어달라고 당부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 질산 암모늄이 터졌다고 1차적으로 내무부에서 발표를 했지만 정확한 비유나 이런 거는 더 기다려 봐야지. 공지되는 대로 연락하겠다고 다 그냥 조심만 하라고 대사관에서 그렇게 공지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갑작스러운 큰 폭발에 많이 놀라셨고 힘드실 텐데 이렇게 전화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빨리 베이루트가 안정을 찾기를 저희도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의 당사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강요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유착의 당사자로 지목된 한동훈 검사장은 공범으로 적시되지 않았습니다. 수사팀은 한 검사장의 공모 혐의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검언유착 의혹의 당사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강요 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지난 3월 말 MBC 보도로 처음 의혹이 불거진 뒤 넉 달여 만입니다. 이 전 기자는 이철 전 밸류인비스트 코리아 대표에게 검찰이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일 것이라며 여권 인사 비위를 제보하도록 협박성 취재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저랑 통화한 사람이 검사장이고 또 윤석열하고 되게 가까운 검사장이고 이렇게 하면은 실형은 막을 수는 있어요. 검찰은 후배인 채널A 백모 기자도 범행 실행 단계에서 이전 기자와 공모했다고 보고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검찰과 언론의 유착이라는 의혹과 관련해 핵심 인물로 지목된 한동훈 검사장은 공범으로 적시되지 않았습니다. 수사팀은 한 검사장이 협조하지 않아 수사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언급했습니다. 한 검사장 휴대전화를 압수했지만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포렌식 작업에 착수하지 못했고 1차 피의자 조사도 아직 마무리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수차례 압수수색과 구속 수사는 물론 희대의 검사 6탄전까지 벌였지만 아직 이렇다 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걸 검찰 스스로 방증한 셈입니다. 논란의 핵심인 검사장과 기자의 유착 의혹도 사실상 규명에 실패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수사 상황을 공개하기로 한 사건이지만 검찰은 보도자료나 브리핑 없이 문자 메시지로 기소 사실만 알린 채 한 검사장의 공모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 검사장 측은 공모 사실 자체가 없으니 공소장에 적지 못한 것도 당연하다면서 앞으로 검언유착 의혹이라고 왜곡해 부르는 것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자신은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사에 응해왔다며 몸싸움 사건을 일으킨 정진웅 부장검사를 수사에서 배제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전 기자 측도 상대방을 제압할 만큼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는 없었다며 재판 과정에서 강요 미수죄 성립 여부를 적극적으로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총장 최측근 검사장과 법조팀 기자 사이 유착 의혹으로 큰 파문을 일으킨 이번 사건은 추가 수사에서도 별다른 성과가 없을 경우 기자 개인의 무리한 취재 방식이 문제가 된 단순 형사 사건으로 결론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YTN 박규환입니다. 이어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 소식입니다. 정부는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데 총력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또 9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의 매매에서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거래를 상시 조사하고 주요 개발 예정지에 과열이 우려되면 즉시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서울 등 수도권의 대규모 주택 공급 정책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정부는 후속 대책을 위한 부동산 시장 관계장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먼저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사업은 중앙정부와 서울시 간에 많은 논의를 거쳐 마련된 만큼 이견이나 혼선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어제 사업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공공이 아닌 민간 재건축 부분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추가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하는 서울시의 추가적인 보도자료 내용과 같이 이견이라든가 혼선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서울시와 협력해 재건축 조합과의 소통 등을 통해 공공고밀 재건축 사업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총력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의 선도 사례 발굴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태릉골프장과 과천청사, 조달청 등 공공기관 이전 필요 부지 매입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 의지를 다시 밝혔습니다. 주택 공급이 많이 늘어도 불법 거래와 다주택자의 투기 등이 근절되지 않으면 부동산 시장 안정이 어렵다는 판단에 섭니다. 1인 법인과 외국인, 갭 투자자의 다주택 취득, 업다운 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변칙 불법 거래 의심 사례는 예외 없이 전수조사하여 끝까지 추적하고 엄정한 처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급 대책의 주요 개발 예정지 등은 상시 모니터링 후에 과열 우려 시에는 즉시
기획조사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매주 부동산 시장 관계 장관 회의를 열어 시장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21대 국회에 입성한 90년대생 여성 의원들이 연일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이후 기본소득당으로 돌아간 용혜인 의원. 국회 단상에 올라 다른 의원들을 향해 일침을 가했는데요. 특히 미래통합당 의원들을 향해서는 강남 3구의 국민들만 걱정하지 말라면서 10억짜리 전세에 살면서 서민 걱정을 하느냐고 쏘아댔습니다. 들어보실까요? 미래통합당 의원님들께 묻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세금 때문에 죽겠다 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상위 1% 종부세를 납부하고 있는 부동산 부자들입니까? 아니면 투기 목적으로 집을 소유한 뒤에 전세 10억짜리 집에 자신은 들어가 사는 투기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런가 하면 21대 국회 최연소 유호정 정의당 의원의 행보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국회에 들어오기 전 이른바 대리게임 논란으로 구설에 오르기도 했던 류 의원. 이번에는 류 의원의 본회의 참석 복장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류 의원은 지난달 반바지와 청바지를 입고 국회에 나타났는데요. 이번에는 무릎이 드러나는 빨간색의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일부 비판 목소리에 대해 류 의원은 국회의 권위가 양복으로 세워지느냐고 반박했는데요. 두 의원 젊은 패기로 정치권의 관행과 모순에 도전장을 내민 만큼 기득권과 특권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놓고 정치권이 연일 뜨겁습니다.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부동산 관련 법안을 잇따라 통과시키면서 전국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통합당은 사실상 국회 보이콧 상황을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부동산 뜨겁습니다. 네. 물론 집을 여기저기 살려고 막 뛰어다니는 사람도 있고 네. 한 채도 못 구해서 뛰어다니는 사람도 있고 예. 그냥 한 채 갖고 있는데 자꾸 올라가는 걸 어쩌란 말이냐 이러는 네, 분들도 네. 있고 한데 아무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죄인처럼 하는 거가 이제 기분 네. 나쁜 거고 앞만 봐도 불로소득을 많이 남긴 사람들 같은데 뭐 이렇게 거기에 반발하고 있으니까 네. 그걸 바라보는 사람도 또 기분 나쁜 사람도 있고 맞습니다. 어렵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 토지, 주택에 대한 개념이 저희의 스펙트럼이 좀 넓은 것 같아요.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채도 못 가지고 있는데 정말 고생을 해도 이 서민이 집 사는 게 너무 힘들다. 특히 수도권에서 예. 이런 분들은 집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또 범죄시하는 시각을 가지고 계신 게 일반화돼 있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주장되는 게 이 주택 민주화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토지 공개념이 좀 적용돼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정부 입장이 그쪽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1가구 1주택을 기본으로 실거주하는 사람들이 집을 보유하는 건 마땅하지만 예. 차익 실현을 목적으로 그러니까 집이 재산 증식의 수단이 되는 것은 철저하게 막겠다. 그래서 이제 세금도 올리고 하는 거죠. 예. 반면에 이제 다른 쪽에서는 공산주의냐, 사유재산이 보장되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부자는 집이 많을 수도 있는 거고 고가에 살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왜 이 범죄시 죄악시돼야 하느냐. 지금 이 시선들의 충돌인데요. 문제는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의 절반은 유주택, 절반은 무주택인데 예. 이 중에 다주택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들 때문에 주택 공급률은 100%를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집 없는 사람이 절반에 이른다. 예. 이건 이제 해소돼야 될 과제겠죠. 그런데 이제 거대 여당은 뭐 네. 의석수가 있으니까 밀고 가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만은 지역구 따라 이제 상황이 다르거든요. 네, 네. 우리 지역은 공원이 들어온다고 내가 공약을 다 해버렸는데 갑자기 네. 뭐 공공주택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제 당황스럽죠. 아마 국회의원들이 다 입장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게 어제 오늘의 좀 문제가 예. 바로 말씀하신 그 대목입니다. 자, 84 부동산 공급 대책을 종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예. 아까 이야기 다 나온 대로 어제 많이 이야기가 됐죠. 공공 참여형 고밀 그렇죠. 재건축 단지들을 지원하겠다. 그리고 이제 택지들을 최대한 발굴하겠다. 이 태릉 골프장을 비롯해서 네. 용산의 캠프 킴 그리고 이제 또 그 서초 금싸라기 땅에 있는 조달청 부지 이런 곳들이 이제 택지로 개발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야기가 나오자 서울시가 처음에는 네. 반기를 들었어요. 이거 우리는 반대다. 지금 이 2030 서울 플랜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예. 35층 이상으로 아파트 고도화하는 거 우리는 못 받아들인다. 그렇죠.
그랬는데 4시간 만에 아까 홍남기 경제부총리 입장이 나왔습니다만 제대로 잘해보자. 또 이제 민간주택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을 조금 협의해서 또 이 적용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공공부터 간다는 것이고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입장 차이가 있는 게 아니다. 네. 협의해 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4시간 만에 봉합이 됐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오늘은 뭐가 문제가 되고 있냐면요. 지금 민주당의 정청래 의원이 예. 마포구 의원이잖아요. 이쪽입니다. 예. 네, 마포구인데 바로 이 저 YTN 있죠. 예. 여기 디지털 미디어 시티로 지금 잘 개발되고 있는데 지금 마포구는 임대주택이 47% 예. 거의 과반에 도달하고 있는데 또 임대주택이냐. 주민들이 항의를 막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디지털 미디어 시티의 컨셉에 맞게끔 지금 서부면허 시험장이 옮기게 되면 예. 이 부지를 편의시설로 만들겠다고 본인이 공약을 했는데 이거 택지, 임대주택으로 돼버리면 안 된다. 마포구청장에게 물어보니 자신도 몰랐다고 하더라. 그러면서 이제 반발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이제 과천시장 얘기를 했는데 과천시의 김종천 시장도 민주당 소속 시장이거든요. 그렇죠. 거기 정부 청사 있잖아요. 네. 여기 세종시로 만약 다 가게 되면 이 부지를 택지로 제공할 것인가. 정부의 주요 시설, 국책 시설들이 들어와야 한다는 입장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통합당이 보기에는 아주 좋은 또 이 하나의 틈새가 벌어진 겁니다. 무슨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냐면 님비 현상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 집 마당에는 안 된다는 얘기 아니냐. 다른 데는 임대주택 많이 지어야 되지만. 그리고 또 이게 내로남불 아니냐 결국은. 민주당 내에서도 충분히 이게 조율되고 소통되지 않은 정책을 그냥 뻥 터뜨린 거 아니냐. 예. 이런 비판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 여대의 입장에서는 임대차 3법, 부동산 3법 지금 다 처리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공급 대책까지 발표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시장에 먹히기 위해서는 일전에 청와대 비서관 중에 다주택자 있다. 장차관 중에 다주택자 있다. 이거 지금 굉장히 강하게 다 파는 쪽으로 몰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원 시그널을 내기 위한 내부 조율이 필요해 보이는 모습은 사실입니다. 통합당은 표결에는 참여를 안 하지만 토론에는 꼬박꼬박 참여를 이제 하는 것 네, 같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멋지게 한마디 하면 네. 각광받고 주목을 받게 되니까 그래 할 말은 나가서 제대로 하는 게 네. 낫겠다. 뭐 그렇게 전략을 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윤희숙 의원 효과라고 좀 보는데요. 네. 이건 나쁘지 않습니다. 바람직한 효과입니다. 그래서 저는 18개 법안이 8월 4일 이제 통과가 됐는데요. 예. 이 안에는 이제 부동산 관련 세법 그리고 또 이제 공수처 관련 하위법들이 있지만 네. 사실은 이 비쟁점 법안, 무쟁점 법안도 있었어요. 질병관리청 승격에 대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이나 고 최숙현법 같은 경우에는 이 표결에 또 야당도 참여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이렇게 할 일들은 해나가면서 그렇죠. 주장은 하는 모습이 좋다. 그래서 윤희숙 의원의 이 5분 연설 효과가 뭐 갑론을 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야당에게 일부 자극은 된 것 같아서 찬반 토론은 적극적으로 좀 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표결에선 밀리더라도 필리버스터라도 기회가 되면 하시고 그리고 이제 또 무쟁점 법안에는 표결에 참여하는 것이 국민들이 아 그래도 야당이 반대할 건 반대하지만 일할 건 일하는구나. 그런데 아까 이제 또 우리가 보여주셨지만 이 용해인 의원 같은 경우에 예. 기본소득당 대표죠. 이런 이제 아주 신랄한 비판에는 야당도 또 답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여당도 단독 처리로 막 일사천리 달려갔지만 네. 네. 속으로는 찝찝할 겁니다. 이걸 민주주의라고 국민들한테 설득할 수 네. 있을까? 아마 국민들이 상당히 경계하는 눈초리로 바라볼 텐데 아마 속으로 상당히 부담이 갈 건데요. 그래서 유일하게 그 국민들의 여론을 예. 조금 이제 이 여당의 입장으로 이해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성과를 내는 것이다. 성과를 내는 것. 그래서 이렇게 밀어붙인 것에 대해서는 그만큼 무한 책임이 따른다. 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총장 얘기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네, 네. 신임 검사들을 앞에 놓고 네. 자유민주주의 지켜야 된다라고 네. 얘기한 것까지는 괜찮은데 예. 내가 말하는 자유민주주의는 독재 말고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부연 네. 설명을 했는데 왜 지금 야당이 공격하는 그 네. 언어들을 가지고 그렇죠. 현 정부 현 여권을 갖다 그렇죠. 공격하는 것이냐? 도대체 누구냐 당신은? 네. 이제 이런 이제 비판이 여당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듣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네. 이게 어찌 보면은 원론적으로 해석하면 원론적인 얘기일 수 있어요. 예. 지금 우리가 가지고 가는 그러니까 법의 지배가 이루어야 할 것이 진짜 민주주의인데 이게 자유민주주의고 법의 지배로 완성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가짜 민주주의, 예. 가짜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민주주의의 허울을 쓴 독재, 전체주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늘 경계하고 배격해야 한다. 그게 이제 검찰의 주요 임무라는 거예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권력형 비리 같은 것도 용감하게 파헤쳐야 하고 신임 검사들에게
권력에 굴하지 말라라고 지금 주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좋게 보면 원론적인 측면에서는 옳은 이야기일 수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등장한 독재 전체주의, 이게 2020년 대한민국에서 지금 독재와 전체주의를 걱정해야 되는 시기인가, 굳이 이 표현들이 들어갔어야 할까. 근데 말씀하신 대로 야당이 지금 주로 여당을 향해서 쓰고 있는 표현이란 말이죠. 의회 독재가 시작됐다. 또 좌파 독재란 얘기는 이제 문재인 정부 이래 야당이 계속 해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 독재와 전체주의라는 표현에 상당히 지금 여당은 불편해하고 있는 기색이고 지도부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만 개별 의원들이 상당히 거센 이야기를 윤 총장에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야당은 또 박수를 치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본인이 신임 검사 임용식에서 한 연설의 내용이 정치적으로 여야가 아전인수로 해석하거나 혹은 곡해될 위험을 모르고 이야기했을까? 정무 감각이 워낙 없다고들 이야기를 하는 총장이기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만약에 여기에 어떤 정치적 계산이 들어가 있다면 이거야말로 고도의 정치적 정무 감각이 발동된 것 아니냐. 그래서인지 지금 이 참 엉뚱한 게 현 정부의 검찰총장이 야당 진영에 정치인을 다 제껴놓고 지금 이 대권 주자 1위를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대권 주자 1위가 될 수밖에 없는 게 검찰총장이 한 말씀 하시면 여당 원내대표, 야당 원내대표의 뭐 야당의 비상대책위원장까지 맞습니다. 나서서 다 코멘트를 붙이시고 뭐 한마디씩 하니까 뭐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겠습니다. 아주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또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 어쨌든 윤 총장의 결심에 달려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사실은 대권 주자 아니라고 기존에는 배제했거든요. 그리고 어찌 보면 이게 참 여론이라는 게 무서운 것이 야당도 이제 고려를 하는데 뭐 물론 이제 윤석열 총장은 이런 방구역이 언급한 적 없고 본인을 빼달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권에서 이렇게 윤 총장에 대한 일종의 기대감, 스포트라이트 효과가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본인도 부담스럽겠지만 혹여라도 기대가 있다면 상당히 이것은 좀 불안정한 일이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자, 국회 상황. 흥미롭습니다만은 빨리 안정되고 민생을 돌봤으면 하는 바람은 뭐 민생만 바라보고 갈 때 국민들이 반응하는 정치가 빨리 와야 할 것 같습니다. 최인일 평론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물폭탄이 쏟아져 비상이 걸린 충청북도에 코로나19 비상도 걸렸습니다. 지난주 청주에서 열렸던 이슬람 종교 행사 참석자 가운데 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종교 행사가 새로운 감염원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점곤 기자입니다. 지난달 31일 청주 흥덕구 신율봉공원에서 열린 이슬람 종교 행사. 메카 성지 순례가 끝난 뒤에 열리는 이슬람 최대 명절 축제에 맞춰서 국내에서 열린 모임이었습니다. 행사는 1부, 2부로 나눠서 야외에서 진행됐는데 우즈베키스탄 등 옛 소련 출신 외국인과 아랍 동남아 출신 외국인 등 34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우즈베키스탄인 6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2명이 먼저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들의 동거인과 지인 4명이 추가로 확진된 겁니다. 물론 이슬람 종교 행사는 체온을 재고 마스크를 쓴 채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행사 중간에 마스크를 벗고 빵과 음료를 나눠 먹었기 때문에 감염 우려는 상당합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이슬람 행사 참석자 전원의 명단을 파악해서 진단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먼저 검사를 받은 120여 명은 일단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 음성인 참가자들도 능동 감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일간 전담 공무원 1:1 모니터링을 통해서 발열과 건강 상태 등을 관리하고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역당국은 또 이슬람 종교 행사 이외에 우즈베키스탄 확진자들의 추가 동선을 파악하면서 감염 경로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YTN 오점곤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하며 의료계가 7일부터 파업을 예고하자 정부가 대화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며 파업을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파업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정부가 급하게 의료계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향후 세부적인 실행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논의 과정에서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하고 협력할 것이며 의사협회가 요구한 협의체 등의 구성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는 이를 전적으로 수용하고
그런데 반발이 더 커졌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바는 전문가들과 현장의 목소리를 함께 담을 수 있도록 전면적인 재논의를 하는 겁니다. 이해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그건 결코 대화가 아닙니다. 기존에 발표한 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수정이나 철회할 여지가 없다는 내용을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특히 휴가 신청 반려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복지부가 수련병원들에 보낸 사실이 알려진 뒤 전공의들의 분노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련 과정 개선과 지원 약속도 소용없었습니다. 예정대로 의료계 파업은 강행될 분위기입니다. 현재까지는 지금 유지할 예정입니다. 이런 예정된 단체 행동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전공의들은 14일 의협 파업과 공조하는 방안도 계획 중이며 의협은 의료정책 논의 대상을 복지부 대신 총리실로 높이기로 하고 협의 요청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끝까지 대화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만일에 대비해 비상대책도 마련 중입니다.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병원에 요청하였으며 복지부와 지자체에 24시간 비상진료 상황실을 운영하여 더불어 국민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집단행동 과정에서 불법적 요소가 생길 경우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양측의 입장 차만 확인된 가운데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정휘입니다. 정신과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온 60대 환자가 담당 의사를 흉기로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병원 측의 퇴원 권고에 앙심을 품고 벌인 일로 조사됐는데요. 의료진 보호 방안이 시급해 보입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정신과 전문병원. 이곳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온 60대 A씨가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건 오전 9시 반쯤입니다. A씨는 담당 의사 원장 B씨를 상대로 흉기를 휘둘렀고 B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A씨는 병원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다른 환자들에게 피해를 줘 의료진과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은정이 많은 은정이 계속 있다더라고. 감사 말이에요. 은정이 계속 있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앙심을 품고 원래 처단한 거지. 신나도 들고 신나를 뿌리더라고. 신나도 들고 나더라고. 신나. 경찰과 대치 끝에 체포된 A씨는 병원 측이 퇴원을 권고해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는 범행에 앞서 병원에서 외출한 뒤 흉기와 이나물질을 사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신과 병원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다치거나 숨지는 일은 꾸준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서울 강북 삼성병원에서 임세원 교수가 환자의 흉기에 숨지는 사건 이후로 의료인에 대한 폭력 행위 처벌이 강화됐지만 비슷한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립니다. 네, 레바논에서의 폭발 사고와 관련해서 1967님, 레바논 폭발 사고 유감입니다. 어서 구조될 분들은 구조되고 복구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주셨고요. 예, 9330님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국제사회가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네. 집중호우와 관련해서 2369님 이제 비는 좀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폭우 피해가 너무 극심해서 안타깝습니다 해주셨습니다. 예, 2813님도 의견 주셨습니다. 중부지방 집중호우로 휴가 다녀오는 것도 불안합니다. 이번 주가 지나도 방심하지 맙시다 하셨습니다. 예, 여기까지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렸고요. 오늘은 파고에 산다는 것 들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밤사이 전국적으로 강한 비바람이 몰아친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요.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